교수님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떠오른 인물 중에서 느닷없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네. 무슨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해동을 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무리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군의 전략적인 상당히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 것인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모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거처하던 곳이 신당이다. 점집이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수님? 이게 버거보살이라 그러죠. 롯데리아에서 모여가지고 버거보살. 아, 지금 무슨 계엄 세트가 있는데 그게 15,000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쿠데타를 하려면은 항상 사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공조직에서는 나름대로 그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2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있었어요. 하하. 그러니까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노태우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군의 명령 계통과 지휘 통제 통신 이 모든 계통을 딱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공식적 라인을 밟게 되면 거기서 계속 딴지가 있거든요. 컨트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군이 한 60만인데 60만 예. 병력인데 그중에 소수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병력들 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비밀리에 딱 결집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직마다 예. 예컨대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진압군이 왔을 때 진압을 못하게끔 막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쿠데타를 하게 되면 공식 라인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야 말이 됩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장태환 수방사에서 딱 진압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그때 진압을 했으면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 수방사 병력만 가지고도 그 진압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도 진압하러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탱크 몰고 가서 그 새끼들 다 때려 죽일 뻔할 거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요번에도 그러니까 사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쿠데타논을 갖다 공적 조직을 통해 가지고 공적 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 바로 새 나가죠. 바로 새 나가고 그냥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바로 체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충 어떤 거냐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을 갖다 설득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 딱 때려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주로 누가 짰냐면 노상원인가 이 사람이 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현역이 아니거든요. 전입니다. 전직 그 정보사령관이에요. 전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이 현역 군인들, 그러니까 전직과 현직 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조직을 꾸린 거죠. 계엄을 때리기 위한 사조직을 꾸린 거고. 그다음에 또 황당한 건 뭐냐면 자기가 체포됐는데 그 수첩을 갖다 그대로 또 갖고 있다가 그 신당에서 압수당한 거예요. 오늘 체포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첩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써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맥락인지 모르지만 사살이라는 낱말도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백령도 작전이란 말도 있는 거 같고. 아하. 그다음 수거 대상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체포하는 걸 수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낱말 맞추기거든요. 퍼즐 맞추기라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계엄을 딱 때렸을 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이라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람들 있잖아.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예. 몽땅 다 체포해서 백령도로 보내는. 아. 그 백령도로 보내다가 그 불상의 원인에 의해서 배가 폭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무서운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게 수첩에 적혀 있는 겁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거고 물론 이 수첩대로 쿠데타가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예. 그다음에 이 수첩대로 그러니까 수첩에는 적어도 이 사람이 뭘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대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딱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내가 그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양에 무인기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북한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예. 난리를 쳤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뿌려진 그 삐라를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쪽 민간 단체에서 보낸 삐라가 아니에요. 우리 쪽 민간 단체에서 뿌린 삐라는 이분들이 되게 탈북을 해가지고 완전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냥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욕설들이 잔뜩.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밋밋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적어도 민간단체에서 보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보낸 거냐, 우리 군에서 보낸 거냐라고. 밝힐 수 없다. LCN이 딱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도 나도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해서 그걸 다뤘을 때 내가 볼 땐 이거 우리가 보낸 거 맞다. 왜냐하면 그 격추된 그 무인기를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국군에 날 때 행사할 때 나왔던 거랑 기종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벳 개수까지 세봤다니까. 리벳의 개수까지는 맞아. 우리 쪽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보내진 않았다. 뭐 우리 남쪽 지방에서 보내지 않았다 했을 때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토에서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바깥에 공해상에서 보냈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왜 했지 도대체? 아니 그걸 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쟤네들이 우리한테 더 큰 도발을 할 텐데 그걸 왜 굳이 자극을 했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북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는 뭐냐, 김용현이 연루가 돼 있는 거거든요. 김용현이 움직이지 않으면 노상원은 못 움직여요. 김용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 NCND를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위반한다 하더라도 깡패국가니까 우리는 뭐 점잖게 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미리 깨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도 쿠데타, 쉽게 말하면 친위 쿠데타 계엄령을 때릴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이제 타당성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선거 앞두고 늘 했던 게 뭐였습니까? 북풍이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옛날에 국힘 전신인 당에서는 뭐까지 했습니까? 북한에 돈 주고 총까지 쏴달라고 휴전선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에서 만약에 보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랑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 NLL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NLL에서 군사 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명분으로 딱 비상계엄을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사람 수첩을 보게 되면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추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거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판타지에 불과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거든요. 공적 라인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남한을 거들떠볼 여유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12,000명 병력 보냈죠. 많은 병력이 갔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자주포부터 다연장포부터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갖다 러시아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목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를 팔게 되면 이쪽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감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슬쩍슬쩍 도발을 했는데도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내란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외란이 될 수 있겠네요. 외환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예. 참 이 내용들이 다 들어맞는다면 비상계엄을 국민도 안 받아주고 북한도 안 받아주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수사인데 둘 다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그 둘 다 지금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탄핵 심판 건을 한번 보죠. 그런데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재에서 계속 보냈단 말이죠.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발송 송달, 그러니까 발송을 했지만 수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이걸 계속 수신을 거부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쪽에서 받아야지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건데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받아버릴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결국은 헌재가 이제 평의회를 열었습니다. 19일 날 평의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사실상 20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이게 발신이 됐는데 20일 날 효력이 발생한 걸로 그걸 이제 발송 송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발송했고 너희들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은 송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하. 이게 이제 발송 송달인데 그 효력이 20일부터 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19일 날 받았고 20일부터는 네가 받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가겠다라고 아하. 헌재에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일 날 받고 20일 날 효력이 이제 발생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요구를 예. 한 거죠. 그리고 27일 날 바로 뭐가 있는 거냐면은 변론이 이제 최초의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려요. 재판하기 전에 이제 먼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예비적인 그 공판이 열리지 주로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참석을 하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게 27일 날 열린다라고 예정대로 열린다라고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네가 뭐 그걸 거부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일정표대로 간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이제 보여준 거고요. 다만 이제 27일 날 그 변론 준비 기일인데 그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천하람 의원이죠 이제는. 그다음에 그 굵직굵직한 그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밑에 그 실무를 담당할 작은 아하. 변호사들 있잖아요. 젊은 변호사들. 근데 이 사람들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력의 일종의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계엄을 실시한 비상계엄을 실시한 이른바 내란죄를 범한 피의자를 옹호한 변호를 해서 옹호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경력에 썩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피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변호인단이 지금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것 같고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27일 날 최초의 그 변론 준비 기일이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수명 재판관 있죠?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증거를 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27일까지 답변서를 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7일까지 답변서를 못 낸다. 근데 참 못 낼 가능성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은 아직 제대로 뭐가 안 꾸려졌습니까? 변호인단이 안 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른바 지금 선임된 거 변호사들하고 그 윤 대통령 사이에 변호의 기본적인 노선이 있잖아요. 전략. 이것도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답변서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럼 27일까지 답변서도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명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수명 재판관이라는 건 재판장 지정에 의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재판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임의에 맡겨져 있는 거죠. 내든 안 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절차대로 가겠다라고 아하. 지금 볼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예. 오든 안 오든 준비 기일이 제대로 열리든 안 열리든 또는 27일까지 그 답변서를 내든 안 내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그냥 간다. 왜냐하면 탄핵 그 소추단에서 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증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기까지가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도 개측 6번인가 보냈는데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출석 요구서입니다. 수석 네. 요구서를 갖다가 또 보냈는데 공수처에서도 지금 2번인가 보냈거든요. 예. 2차 출석 요구가 18일이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25일 내일이죠. 2차 출석 요구서를 갖다 이제 보냈습니다. 예. 그랬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뭐냐면은 지금 그 내란죄 수사보다 중요한 게 탄핵 심판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아직 우리가 수사받을 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검찰에서 부르고 경찰에서 부르고 공수처에서 부르고 강하게 조사를 받아야지 왜 여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바탕에 뭐냐면 그 여건이 바로 뭐냐면 아직은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대통령이고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정 결과를 보고 탄핵 심판의 결정을 바라본 다음에 수사를 할지 안 할지가 그때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정도 아직 여건이 안 됐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 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재판장들 및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탄핵 심판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까지는 얘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다. 어허. 이게 이제 그쪽의 입장인 거라는 거죠. 기각이 되면 또 다른 입장이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은 사실은 그때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 여부를 지켜본 후에 대통령 신분으로선 조사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 여부를 지켜본 후에 하겠다. 그다음에 적어도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내가 조사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였냐면은 탄핵 심판이 인용된 다음에 즉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후에 바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구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그걸 따르겠다라는 건데 아하. 문제는 뭐냐면 그거 박근혜 경우하고 이거는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거 같은 경우는 내란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당하지 않아요. 형사소추당하지 않습니다. 내외란죄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번에는 내외란죄를 갖다 제외하고인데 예. 제외하고인데 여긴 지금 내란죄가 좀 걸려 있는 거예요. 혐의로. 네.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 사람 노상원인가 그 사람 수첩보면 외환죄까지도 적용될 가능성. 국지전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NLL에서. 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후 외환죄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통령 신분과 상관없이 조사를 받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나도 알고 있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변호인단에서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조사 계속 거부할 거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냐? 일단은 나 출석 요구는 계속 거부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발부돼요? 체포영장이 발부하잖아요. 예. 그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랑 부딪히냐면 경호처랑 부딪혀요. 하하. 그 사실상 억지로 하면은 뭐 체포를 못할 건 없지만 저쪽에서 버티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벌쳐. 현실적으로 체포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쪽에서 집행하러 들어간 사람들하고 저쪽에 경호처 사람들이 물리적 충돌하는 모습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도 저쪽도 상당히 뭐예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거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한마디로 그냥 배를 째세요라는. 너희들이 어쩔 겁니까? 그냥 배를 째세요.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석동영 변호사가 지금 BJR이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궁금한 거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뭐 우편이 됐든 인편이 됐든 전자 메일이 됐든 다 안 받는 거는 무조건 지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지원 전략으로 보고 사실상 그 그라운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준결승이 열리는 그라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서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와 또 수사에서. 네. 아니 이재명하고. 이게 이재명도 뭐냐면 보세요. 이재명도 결국 뭐가 됐냐면 국선 변호사인 예. 그러니까 2심 보냈는데 계속 수령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아예 국선 변호인을 임명을 해버렸죠. 네. 그다음에 그 핑계를 대는 게 아마 변호사를 갖다 꾸리지 못했다. 아니 1심 변호인단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뭐냐 알았어. 그럼 국선 변호인 선임할게 뻥 해가지고 이제는 그 국선 변호사인한테 보내게 되면 서류 송달이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양쪽에서 다 보내잖아요. 서류를 보내면 양쪽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대통령, 국회 다수당의 대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두 사람이 가장 잘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변호사예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좀 한심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탄핵이 되면은 오케이 나라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나라를 정상화하다 보면 또 누가 오는 거냐면 저쪽에서 온갖 범죄 혐의자를 가진 사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100% 감옥 가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형, 중한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사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십시오. 이재명도 임기 끝난 다음에 감옥 가요. 그것도 상당히 중한형이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제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 감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 감옥이고. 옛날에 누굽니까? 전두환도 갔지, 노태우도 갔고, 거긴 그렇다 쳐.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갈 뻔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윤석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재명. 이게 무슨 국제망신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예.
이래도 되는지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우스갯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만 누군가는 대통령실을 의왕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가 의왕에 있습니다. 자, 아니 구치소에다 차라리 집무실을 꾸려놓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록 예. 또 포고령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있으면 제출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체 응답을 안 한다는 걸로 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예.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그다지 뭐 서두른다라는 느낌은 안 받아요. 서두른다는 느낌이 안 받고 그러니까 되도록 절차를 갖다 늦춘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예.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 체제거든요. 그 가능한 한 이 6명 체제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6명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소수 의견을 내도 사실은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9인 체제가 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각되려면 최소한 서너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이상이. 예. 네 사람 정도가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하. 근데 6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소수 한 명. 한 명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라고 한다면은 그 3명을 임명하면 그건 다 윤석열 편인 거야. 아니 이게 임명되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없는 한은 그 자기 편인 거죠. 예. 하나만 더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아하. 그러니까 6인 체제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4월 18일까지만 버티면은 4월 18일에 또 2명이 그만두거든요. 4월 18일에 그러면 두 명이 그만두면 문제는 뭐냐면 그 2명이 누구 몫이냐면은 대통령 몫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인데 자기에 대한 탄핵 심판, 자기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을 2명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지금 직무 정지 중인데 그걸 갖다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굉장히 복잡한 법리 논쟁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아하. 그게 이제 계속 전개가 되면은 그만큼 또 결론이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바라보고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6명 예. 가지고는 안 된다. 6명 가지고 해야 된다. 6명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네.